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규반 2주차인데 갑자기 약간 예정을 틀어서 패스트트랙 경제특강과 같이 나갈 거고요. 패스트트랙 경제특강 1강이기도 해서 아마 3월이나 6월 합류한 학생들한테 보충 영상이나 혹은 좀 경제 파트 부족한 학생들 위해서 제공될 보충 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정규반은 정규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일단 정규반 2주차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제 수업은 정확하게 여기 미만인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힘들어 해요. 그래서 매년 12월 정규반이 오픈이 되고 나면 슬픈 얘기지만 좀 3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 수업에서 많이 이탈을 하고요. 좀 잘하는 친구들은 남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게 예년이에요. 그리고 6월, 9월이 지나면 당연히 여러분의 실력이 이만큼 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6등급, 5등급인 학생들도 수업을 들어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6등급, 5등급으로 막 6월에 들어와요. 6월 끝나고 9월에 들어와요. 웃긴 게 근데 결과는 똑같이 1등급이 나와. 100%는 아니겠지만 꽤 높은 확률이죠. 정말로.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런 수업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노란색 그래프 보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현실은 못 바꿔요. 코로나를 코로나 너 어떻게 막아? 혹시 바이러스가 뒤져라 그러면 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상태야.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요거 수업해가지고는 이제 굶어 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업을 짜고 짜지만 아무리 짜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반을 쪼개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일단 이쪽은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는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여기는 고2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이쪽은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초점 둬서 갈 거예요. 이 수업은 항상 제가 해왔던 정규반 수업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아주 롱테일로 이쪽으로 쫙 빠진 일부 재수생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집어서 어떻게 같이 끌고 가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데, 별거 없어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 기출은 다 풀어봤지만 교육청 같은 건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EBS 지문들을 수업 시간에 좀 추가로 엮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올해 예측은 사실은 이쪽을 고3 놓고 하려고 했으나 보나마나 이런 일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교재를 좀 전개해놨고 수업도 전개해놨고 그 예측이 거의 들어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1인데도 이 수업이 맞는 친구들이 있고요. 진짜 고3인데도 이 수업부터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잘 선택해서 들으시고, 어떤 수업을 듣든 저는 여러분 100분이 101등급 수렴시키는 게 제 목표고,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국사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우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국사를 배웠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를 좀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일단 다른 건 둘째 치고요. 경제 얘기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다들 알다시피 자본주의가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인류가 원시 시대, 수렵과 채집과 거의 뭐 원시인 수준으로 살던 시대, 농경을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왔고, 이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권력이 되었고, 권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정치가 시작을 하면서 슬슬 계급도 분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역할도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인류는 고대로 넘어갑니다. 가장 큰 역할은 농경이었죠. 가장 큰 역할은 경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토사상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를 왕의 소유로 본 거야. 그러면 왕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보세요. 농경의 생산수단은 당연히 뭐예요? 토지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왕이죠.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산수단인 토지를 왕이 독점하게 된 거죠. 이게 중세와 근대를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바뀌는데 동양에서도 그 변화가 있었으나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에서. 그래서 중세 지나면서 슬슬 자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이 시작은 뭐였냐면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아마 세계사를 배웠거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중농주의에서 상업 중심의 중상주의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이 활발해지고 비효율이 줄어들다 보니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그러면서 드디어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시기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자, 보세요. 토지가 생산수단이 되려면은 무조건 인력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결혼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농경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산수단이 뭐가 됐냐는 거죠. 공장이 됐잖아요. 왜? 산업혁명은 결국에는 동력의 혁명이에요. 과거의 동력은 자연에 존재하는 상태. 말이 끌어, 물레방아, 풍차, 사람의 힘. 근데 이제는 증기기관 나타났고 엔진이 나타났고 발명됐고 도저히 인간의 노동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기계의 힘에 의해서 기계의 생산성이 인간의 생산성을 압도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이건 누가 소유하냐는 거죠. 자본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화폐는 교환수단이었을 뿐 그 자체로 생산수단이 아니었는데 화폐 자체를 교환수단에서 생산수단을 만들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이거를 금덩이라고 해봅시다. 노란색이 있다. 이거 좋다. 이거 금덩이라고 해봅시다. 금이라고 믿으세요, 그냥. 오늘에서 해볼 바가 아시죠? 금이야. 어디다 쓸 거야, 사실은. 이거 뭐 먹을 수도 있어요. 뭐 태울 수도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교역의 수단으로 썼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 금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지금도 투기라는 사람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 그럼 비트코인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해서 사고 팔고 할까? 왜 가격이 오를까? 간단한 거야. 비트코인이 우리의 현물 세상에서 교환 수단으로 쓰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정말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슬슬 화폐 경제 체제로 이미 들어와 버렸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제 예전에 좀 가슴 아픈 얘기 떠오르는데 그거 나중에 해드리고, 무조건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은 거의 비례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화폐는 찍어버리면 계속 생겨나니까.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쓰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화폐, 달러 통화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듣고 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싶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거를 미리 깔아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제 경제 패스트 트랙을 듣고 나면 이 얘기가 95% 이상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왜 평가원에서 이 경제지문을 이렇게까지 내는지도 보일 거예요. 그냥 생존 지식이에요.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갔고요. 자본 생산성도 노동 생산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면성실하게 돈을 벌면 됐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시점부터 자본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을 압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버는.
시대로 넘어가요. 그럼 왜 이렇게 자본 생산성이 높아졌는지를 모르고 지낸다면 우리는 평생 최저시급, 최저생계비에서 죽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은 실업채집 농경능력시험으로 대학을 갔고요. 3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요. 유교 경전 가지고 과거시험 치셔서 대학 가셨고요. 지금은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인데 국어 영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존능력시험이에요. 앞으로의.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100억, 1000억 버는 아프리카 BJ든 연예인이든 손흥민이든 상관없어요. 경제 모르면 죽는 게 이 시대의 룰이에요. 평가원은 그 룰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의 기출지문 흐름을 쫙 잡고 나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제 원리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러분 또래 상위 1%예요. 이 정도 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경제 유튜버 슈카라고 있어요. 슈카월드. 한 200만 되거든요. 그분이 수능에서 경제 과목이 없어진다고 라고 딱 한 달 전인가 영상을 찍으셨는데 답답한 거야 나는. 수능에서 경제 과목이 없어진 건 맞는데 국어가 경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잖아. 경제 바로 나오죠. 통화정책은.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재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 선생님, 아니 평가원 기출은 지문의 모든 정답의 근거가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러시던가요? 누가? 평가원에서 그러던가요? 평가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작년 6월 평가원 보시면은 정확하게 평가원에서 나는 독서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작년 6월 평가원 1단락 말고 2단락에 딱 뭐라고 나와 있냐? 첫 줄에 독서에 대한 정의랍니다. 독서는 독자의 배경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 아는 게 없으면 정보 처리는 안 돼야 정상이야. 아시겠어요? 통화 정책 물어볼게요. 도대체 통화가 뭔데? 화폐 맞나요? 화폐는 뭔데요? 정책은 뭔데요? 중앙은행이 뭔데요? 아는 게 없잖아. 어떻게 풀어 이거를? 선생님, 저거 어떻게 그럼 알아요? 얘기했잖아요. 수능시험 범위는 기출이자 EBS고 기출이자 EBS에서 다 정리해줬다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상한 수업 듣고 여러분이 낚였던 거고, 그래서 개고생했던 거, 그래서 신뢰자본이 박살나 있는 건데,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냥 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일단 이 지문에 나온 거를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구조는 미국에 있는 연준, FED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 정부간에 있는 원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5년 이후에 광복되면서 그런 서구식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들어왔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해요. 근데 헷갈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써주고 한국은행이라고 써드릴게요. 그럼 이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우리랑 거래하지 않아요. 우리랑 거래하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은행은 시중은행이에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시중은행들이 있죠. 자, 그러면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어떤 역할이 다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중은행은 이쪽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이윤을 만드냐? 자, 여러분이 예금자잖아요. 예금자가 여기에 예금을 예를 들면 100억을 예치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대가로 이자를 2% 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출자는요, 100억을 빌려가고 대신에 이자를 5% 준다고 칩시다. 대출 이자를. 딱 봐도 3% 남겨먹네요. 이해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은행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익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예대 마진이 은행이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에요. 그럼 보세요.
은행에는 결국엔 남아있는 돈이 없지. 근데 갑자기 예금자가 와서 내 예금 돌려주세요 하면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못 돌려주잖아요. 그럼 이 소식을 들어 수많은 예금자들이 달려들어서 돈 내나 할 거잖아요. 이게 은행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뱅크런이에요. 이거는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은행이 역할을 못하면 당연히 경제체제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때는 급하게 돈을 꺼줍니다. 이해됐어요? 일단 이게 배경으로 있어야 되고 다시 이 지문은 뭐냐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쓰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일단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채권 나오는 순간 또 뭔지 모르는 거지. 채권은 말 그대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법률에서 권리로서의 채권이 있고요. 경제에서는 빚증서로의 채권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채권은 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자, 봐봐. 왜 채권을 들고 있겠어? 빚증서잖아.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거에 대한 이자를 먹고 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가져왔잖아요.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시중은행한테 뭘 주겠어요? 돈을 주겠죠. 맞잖아. 채권 100억짜리를 사면서 야 이거 101억 줄 테니까 채권 팔아라. 그러면 시중은행은 101억이 생겼잖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게 채권을 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의 채권을 매수했고 매수한 대신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중은행에 돈을 주니까 시중은행의 통화량이 늘어요. 아,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보이죠?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해됐어요? 통화량이 늘어요. 그럼 봐. 지금 시중은행은 채권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야 돈을 버는데 중앙은행에 채권을 팔아버렸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잖아요.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대출하려고 경쟁을 할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시중은행 사이에서의 대출 경쟁이 생겨요. 대출 경쟁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자율하고 금리가 동의합니다. 금리를 낮춰야지 경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자율과 금리를 낮춰요. 그러면 당연히 옛날에는 집 한 채 살려면 10억에 10% 내가 이자를 1년에 1억씩 내야 되는데 갑자기 1%가 됐어. 그럼 10억에 1%는 얼마야? 1,000만 원. 그럼 내가 1년에 1,000만 원만 내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이자가 떨어졌으니 이자를 덜 내도 되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대출하고 신용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했더니 통화량이 늘고 통화량이 늘다 보니 시중은행 간의 대출 경쟁이 심해지고 대출 경쟁이 심해지니 당연히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니 사람들은 신용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신용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는다는 거예요. 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통화량은 1차적으로 시중은행에 있는 통화량이 느는 거고 여기는 실제 이제 경제 주체의 통화량이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제 주체는 크게 세 개예요. 가계, 정부, 기업. 그러면 당연히 기업과 가계에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고요. 기업은 생산과 투자의 주체예요. 그럼 당연히 돈이 많아졌으니 가계는 이참에 못 샀던 집도 사고 옛날에는 막 금리가 20%였어. 그럼 1억짜리 사면 금리 20%면은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금리가 1%면 100만 원만 내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돈 빌려서 훨씬 쉽게 물건 사기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소비가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가 쉬워지겠죠. 소비 투자가 커지니 당연히 수요도 커질 거고 수요 커지니까 공급도 따라서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선순환되면서 경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네 당연히 구매력도 높아질 거고 그럼 옛날에는 사람들이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200만 원짜리 아이폰 살 생각을 못 했다면
이젠 돈이 300만 원 했으니까 서로 아이폰 사겠다고 난리 나겠죠. 그럼 당연히 구매력이 좋아졌으니 그에 따른 물가도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는 크게 타격을 안 입는데 이번에 카자흐스탄 난리 난 거 알죠? LPG 가격 오르면 난방을 못해. 좀 참으면 되지 수준이 아니야. 거긴 거의 시베리아야. 근데 애가 있어. 감기 걸리고 얼어 죽는다니까요. 즉 국민 경제가 파탄나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99%의 삶이 힘들어져요. 즉 바꿔 얘기하면 사회적 불안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다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풀어서 통화량을 늘려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반대로 통화량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을 이제는 시중은행한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시중은행은 당연히 채권을 사들였으니까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은 줄어요.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대출 경쟁은 둘째치고 대출해줄 돈도 없는 거야. 그거 어떻게? 여기는 시중은행이 서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는 대출자들이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겠죠. 대출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를 높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으니 대출 어려워지죠. 당연히 통화량은 시장에 있는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못하고 소비와 투자를 못하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 공급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기는 좀 더 침체될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고 장점은 뭐냐면 물가는 내려가니까 이 문제는 해결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심해져 버리면 당연히 생산성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미 이것도 EBS에 출제됐던 거고 출제량이 높은데 얘를 Quantitative Easy, QE,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요즘 들어간 거는 QT, Quantitative Tight,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부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 봐봐. 양적 긴축 들어가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오르겠어, 떨어지겠어요? 자산 가치들. 물가가 떨어지잖아. 돈이 없잖아.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경쟁을 할 수 있어, 없어? 돈이 없는데. 못하지. 이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반대로 양적 완화가 되면 돈이 많으니까 서로 살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집값, 자산 가치 등은 폭등하겠죠. 이해됐어?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작난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건 실화예요. 실화인데, 제가 강남역에서 노숙한 실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18년이었어요, 18년. 정확하게 18년 제가, 강남역에 삼성 본사 옆에 서초파라고이라는 곳이 5억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때는 집값이 떨어지는 타이밍이었거든. 저는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샀다가는 이자 한 150만 원인데 이게 떨어지면 손해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월세 180만 원을 주고 들어갔어요. 자, 이미 결론은 다들 알고 있죠. 코로나 3년이 지났어요. 21년이에요. 집주인이 나가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 조건으로 보니까 주변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먼지거리지 14억이 됐어요. 좆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서 노숙했다는 슬픈 썰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의식주의 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지, 아니면 집값이 내리는지 원리는 다 예측 가능해요. 거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운 좋게 주식 오르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차트 분석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그런 거 모르겠고,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경제 교과서에 있을 만한 얘기를 수능지문으로 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경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 자, 일단락에 이렇게까지 원리를 다 박아놓은 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부분별로 이미 기출에서 다뤄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기출에서 다룬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일단락에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불친절해지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필기하실 거고 30초 잡아주시고 오세요. 사진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기출문제 풀면서 계속 써요. 18학년도 6월에서 수능으로, 20학년도 6월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30초 잡아주시고 저한테 오세요. 필기하셨죠, 여러분? 자, 저한테 오세요. 자, 이건 그냥 따라오세요. 왜 그런지는 제가 원리 강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탈락은 항상 주제 세팅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당연히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놈이에요. 반복되는 놈 딱 보이죠? 자,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수단. 그 예시로서 공개시장 운영으로 주제 세팅하는 거. 이와 같이 요약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공개시장 운영으로 세팅하는 거. 따라서 이 글은 통화정책, 특히 공개시장 운영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 보니까 보세요. 구조를 보면 먼저 빨간색 펜으로 문장 구조를 잡아볼게요. 그럼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문장 수준은. 자, 주체는 중앙은행이에요. 뭐 하려고요? 목적 달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뭘 해요? 통화량 조절하는 거래요. 됐어요? 다시. 중앙은행이 목적 달성하다. 달성하다. 오케이. 서술로 여기까지 잡을게요. 중앙은행이 어떤 목적 달성하려고 통화정책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글의 주제인 통화정책이래요. 됐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물가 안정 같은 경제적 목적, 그리고 결과겠죠. 이펙트, 결과 2라고 쓸게요. 뭘 이용해가지고요? 이자율이나 통화량 조절로요. 보이죠? 보세요. 저 따라오세요. 이거 그대로 확인할게요.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 금리는 이자율이라고 그랬었죠. 동의어라고 그랬죠. 조절해서 뭘 조절합니까? 물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죠. 됐어요? 이 글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핵심 원리는 뭡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는 오르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락 첫 줄부터 빡세게 막아놨어요. 오케이? 사실 쉬운 지문이라 여러분이 아이 뭐 그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오케이. 야, 바로 다음 장 보면 몰라요, 여러분. 2018학년도 6월에 얘 내놓고 바로 수능에 오버슈팅 주문을 낸 의도를 모르겠어요. 바로 보이는데. 그리고 과연 2018학년도 6월을 전제하지 않고 수능만 풀었다고 칩시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소리 난 거예요. 2018학년도 수능 18학번 여러분 선배들 대학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 물론 드립이에요. 물어보면 다들 오버슈팅에 대해서 다들 PTSD 와요. 진짜로.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이게. 근데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왜 어렵냐? 평가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볼게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자,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서 이자율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 하락한대요. 반대로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대요. 이자율이 다시 하락하면 소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 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이자율도 상승하면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라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얘기한 이유는 이미 기출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저렇게 띄엄띄엄 요약 정리해서 내더라도 애들이 너희 다 기억나지? 알고 있지? 이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자, 옆에다가 꼭 기억해 두실 거.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에서 어떤 단락에 인과나 원리를 이렇게 잡아뒀다면 이건 무조건 출제예요. 왜? 단어 유무로 처리하는 친구들, 있는 그대로 정보 처리하는 친구들 잼민이에요. 고3을 왜 그걸 묻고 있냐고. 그건 기본이야. 기본도 못하는 애들은 이제 4등급 미만 가는 거고, 이런 거 처리가 되는 애들한테 1, 2, 3등급 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리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조건 출제인데 잘 들어요. 정보량이 뒤지게 많으면 주제와 밀접하거나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벌써 여기서 좁혀놨잖아요. 이자율이나 통화량 조절해서 물가 안정. 이자율이나 통화량 조절해서 물가 안정. 이게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좀 이따 문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 지울 겁니다. 필기하세요. 30초 드릴게요. 필기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지금 바로. 그러니까 예년에는 제가 이 지문요 한 20분에 털고 끝내요. 보여요 이게? 작년 교재거든. 개간단하게 풀어놨지. 근데 올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량이 워낙 없으니까, 기출을 본 적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이런 게 아예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 학생들에 맞게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쉽다는 느낌이 들면 배속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빠르게 뒤쫓고 들어보실수록 녹록지 않을 거예요. 계속 봅시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 의도한 역할을 위한 요건 중에는, 자,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이 영역이 보통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거고요.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에서 보이죠? 아까도 통화정책 형광펜 이어지는 거 잡아주시고, 자, 우리는 어쨌든 통화정책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요건이 있고 요건을 분류해놨죠. 혹은 요건의 유형을 나눴죠. 1번 뭐라고요? 선제성, 2번 정책 신뢰성. 이러면 또 빼박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예상대로 선제성, 신뢰성, 정책 신뢰성 3단락 이후의 주제로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럼 선제적이라는 게 뭐냐? 환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냥 어휘력이에요, 여러분. 영어도 단어 뜻 모르면 틀리듯이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선제, 미리 뭔가 한다는 거예요. 미리 뭔가 한다는 거. 이걸 뭐 밑줄 치고 처리를 해야 돼요. 보면 나오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선제적이어야 되는 거냐? 시차가 발생한대요. 봐요, 여러분. 채권을 매수한다고 바로 물가가 오릅니까? 채권을 매도한다고 바로 물가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봐봐. 채권을 매도하고 매수하면 시중은행이 반응을 하고 대출에 대한 반응이 있고 금리가 영향을 받고 가게나 기업 같은 경제 주체들이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겠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를 지시어 시차, 정책 외부 시차 이 때문에라고 앞쪽 내용 때문에 선제성이 만들어진다. 글의 주제는 선제성인데 선제성의 이유가 시차라고 나와 있으면 형광펜 뒤지게 치면서 잡아줘야죠. 나머지는 그 예시, 설명, 끝. 됐어? 그러니까 진짜 별 내용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지문이고 솔직히 진짜 실력 따지는 이건 3, 4분 컷이에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이건 솔직히 이 정도 지문은요 여러분 지금 같은 상태면 3분 컷이 나와야 봐봐. 야 뒷장 넘기면 이거 2배야 정보량. 이게 3분 컷 나와야 뒷장이 6분 7분 컷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전에서 10분 12분 풀어서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돼요. 어떤 감각인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크게 4단락인 아주 간단한 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쪽을 엄청 설명을 하냐면 이게 전제되어 있다고 얘가 세팅이 되고 그 다음 18 수능 그 뒤에 전국 만점자 65명밖에 안 나왔던 206월이 나와요. 거기 시초인 거죠 이제. 그 뒤로 경제 파트만 나오면 다 죽상인 게 뭐냐면 죄를 모르고 문제를 푸니까. 기출돼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는데. 그리고 저걸 전제하잖아요. 올해 출제될 게 그냥 보여요.
저거 전제하잖아요. 작년 수능에 브레트누드 체제 3원 불가능성 원리가 나올 거라고 예측될 수밖에 없어요. 난 솔직히 출제 적중 웃기지도 않는 게 그걸 못하는 건 강사가 아니에요. 진짜로. 수능은요 이제 거의 예측이 돼요. 진짜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소재 출제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맞추지 어떻게 맞춰. 대단한 게 아니야. 강사의 할 일을 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는 거고 저는 기출분석에서 여러분이 시간과 비용을 줄어들일 수 있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강사가 강사 본분을 다 하면 보인다니까. 솔직히 그거 나온다고 예측 못한 건 진짜 좆도 병신이야. 미안하지만. 다시 보세요. 1달러. 주제 세팅이고 여기서 주제 세팅 뭐라고 했냐면 통화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생겨나는 원리를 인과적으로 풀었는데 최근 기출에서 특히 경제 파트에서 원리인가 나오면 얘는 100% 출제고요. 하나 더 정보가 꽤 많았죠. 여기서 정보 가치가 가장 높았던 원리는 결국 뭐였어요? 통화량 조절, 금리 조절로 물가 조절. 오케이? 그것만 써놓을게요. 금리를 높이면 물가는 하락한다. 반대는 반대로 가겠죠. 자, 2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은 목적이고요. 통화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1번 뭐였다고요? 선제성. 2번 뭐였다고요? 신뢰성. 그리고 그 선제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1번, 2번으로 세팅해서 이미 다뤘고, 자, 다시 선제성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시차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다음 단락 넘어갈 거니까 여기부터 필기하세요. 30초 드립니다. 제가 아까 좀 말이 심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걸린 일이고 실제로 그게 팩트예요. 진짜 수업 잘 들어보세요. 기출 분석하면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 보세요. 또한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 없이는 성공 거둘 수 없다. 우리 예측대로 아까 2단락 신뢰성에서 여기 신뢰성으로 넘어왔죠. 넘버 2. 또 통화정책 주제 흐름도 보이죠. 그냥 빼박이라니까. 3달락. 자, 그럼 보세요. 따라서 중앙은행은 신뢰성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다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준칙을 지키세요와. 아니야. 일단 좀 어떻게 좀 잘해봐. 유연성 있게 잘해봐. 그냥 결론 좀 내봐. 결과 좀 내봐. 하는 준칙주의.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번,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 준칙주의와. 아니야, 재량껏 결과 좀 내. 재량주의. 됐어요?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정부가 야, 우리 이제 금리 계속 올릴 거야? 계속 올리는 게 준칙주의인 거죠. 근데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잠깐만. 금리를 올렸더니 야, 자, 야, 지금 나라 박살나겠다. 경제 박살나겠다. 야, 그럼 빨리 이걸로 바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말 바꾸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게 준칙주의고, 아니야, 일단 결과가 좋고 봐야지 라는 게 재량주의. 읽어보면 어차피 그냥 단어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됐죠? 4단락에 재량주의 찾아서 성갑 입줄 치고 화살표 연결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정보 처리 끝이에요. 희한하게 답이 다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기하기에요. 이 장면당 30초씩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자, 2분 더 필기할 시간 딱 드릴 거니까 2분 딱 필기하시고, 필기 다 한 사람은 필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셔야 돼요. 또 비트코인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죠.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한 7천만 원 할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얼마일 때 샀냐면 120만 원일 때 1억 2천원어치를 샀어요. 1.2요. 와, 쌤, 맛있는 거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80만 원에 팔았어요.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멘탈 또 터져가지고. 자, 해배고 있죠? 자, 분필 찾았습니다. 자, 비트코인 극복 한번 해볼게요. 윗글에 사용한 설명 방식 얘기했죠, 항상. 첫 번째 문항은 주제와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인 구조에 대해서 묻는다. 설명 방식 바꿔 얘기하면 구조다. 보이시죠? 잠깐만. 잠깐만. 난 1번부터 조금 좀 의심스러웠어. 봐봐요. 통화정책의 목적이 나눠진 게 아니라 통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을 분류해놨네. 1번 끝. 보이죠? 봐봐. 눈 있죠? 눈 봐, 눈. 통화정책은 목표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을 분류해놨잖아요. 목적을 유형별로 나눈 게 아니라 뭐라고? 통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 1번 뭐라고요? 선제성. 2번 뭐라고요? 신뢰성. 맞잖아. 정답 1번이라니까. 확신이 안 들어요? 2번 볼게요. 자, 보세요. 통화정책 주제 맞죠? 통화정책 주제 맞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2단락의 주제 맞죠? 예시라는 구조도 들어와 있었죠. 아까 2단락에. 3번 공개시장 운영. 아까 1단락의 주제 맞죠? 어떻게? 그렇죠. 과정이 있었고 인과적이었잖아요. 계속 지금 과정 인과적으로 처리했잖아요. 구조도 깔끔하게 들어와 있죠. 4번 선지.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 이게 1단락 주제 아닙니까? 5번 선지. 그렇지. 신뢰성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칙이야 재량이야? 3, 4단락 주제였죠? 정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주제 구제 빡세게 잡으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볼 줄 몰라서 안 보이는 거지. 어차피 발췌독으로 지문으로 들어갈 거 좁혀놓고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는 그냥 수업 들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려놓고 맞추려고 하지 마요.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다 틀렸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세요. 이 자리에서는. 대신에 뭔 소리 잘 모르겠잖아요. 일단은 제가 해설지라든지 수업 영상 올려드리니까 보세요. 필기도 보세요. 다시 한번 필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혼자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대신에 시중에서 보지 마세요. 보는 순간 여러분은 감이 뚝 떨어져요. 물론 보셔도 되는데 보실 거면 선생님 이거 볼게요 라고 저한테 사진 찍어 올려주고 나서 보세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보이니까. 아, 선생님 알아서 할게요. 오케이, 알아서 해도 돼요. 대신에 그러면 내 손을 어느 정도 떠나겠다는 얘기인 거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슬슬 서로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싫어진다가 아니야.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아니, 국어 공부하면 제대로 된 방법을 하면 오르지. 왜 안 올라?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필기 다 하셨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이거. 기본적인 핵심 원리가 얘였어. 100% 낸다 그랬었죠? 이렇게 낸 거야. 금리 오르면 물가 떨어진다. 자, 보세요. 표를 보세요. 자, 지금 목표가 뭐냐면 3%인 물가 상승률을 2%로 1%포인트를 낮춰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뭘 낮춰야 돼? 물가를 낮춰야 돼요. 그럼 물가를 낮추려면 뭐를 높여야 됐어요? 금리를 높여야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두 번째 원리는 뭐야? 선제성이라니까요. 즉 무슨 얘기냐? 2분기의 약발을 받게 하려면 미리 해야 되는데 그 선제성이 그 시차가 몇 개 분기다? 1개 분기다. 그럼 이날 금리를 올려놔야 이제서 약발을 받겠죠. 보기에 나와 있는 얘기야. 지금 얘기들은. 오케이?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은 한 개 분기래요. 그러면 아니 얘네도 지금 2%로 줄여놔야 되는데 똑같죠? 금리 높이는 것을 2분기 초반에도 시행을 해서 1분기 뒤에 유지가 돼야지. 됐어요? 그럼 금리는 높여야 되는 거고 금리를 어떻게? 1.5%포인트 높였을 때 물가는 1%포인트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금리는 얼마? 4에서 5.5%로 높여주시고 언제? 1월 1일에. 언제까지? 이때까지 유지. 정답 5번. 됐죠? 이걸 어떻게 발치도록 푸냐? 이게 지문이 어디 나와 있냐? 지문에서 쓰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얘랑. 지금 여기 말고 내가 갖다 쓴 거 없어. 맞잖아요. 여기서 다 풀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꾸 지문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초에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런데 일단은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럼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보여가지고 5분의 확률로 맞췄어. 그럼 된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자꾸. 그래놓고 또 틀려. 아, 그래놓고 그건 모르겠다. 아, 뭘 몰라. 이상하게 하고 있구만. 방법이 잘못했으니까 틀리지. 5분의 확률로 맞춰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맞나 보다. 왜 틀리지? 그거는 도통 모르겠대. 뭘 몰라. 딱 보면 보이겠구만.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만. 필기하세요. 이거 설명 필요하면 질문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기를 봐도 나와 있는 건데 2분기 물가 3%, 3분기 물가 3%예요. 낮춰야 돼요. 2%로. 물가를 1%포인트 낮추려면 금리를 1.5%포인트 높여야 된대요. 지금 금리는 4%예요. 5.5로 높여야 되겠죠. 자, 언제 높여야 되는 거냐? 시차 때문에 이때 영향을 주려면 1월 1일부터 높여야 되고요. 그러면 한 개 분기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3분기에 영향을 주려면 또 이때도 높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번 선지 인상하고 유지. 됐죠? 됐어요? 질문 필기하세요, 빨리. 아직도 이해 못했어? 표정이 지금 왜 이러지? 다시. 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봐. 이미 이거 설명 끝났죠? 그래서 1단락 첫 줄에도 나왔죠. 금리가 높아지면 물가는 떨어진다. 응?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우리는 금리를 높여야 되겠다. 응? 그러면 물가는 1%포인트를 3에서 2로 낮춰줘야 되고 물가를 1% 낮추려면 금리는 1.5%를 높여주라 그랬고 그럼 4에서 5.5로 높아졌다. 아, 그러니까 금리는 5.5로 높여줘야 된다. 됐죠? 시차가 있으니까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약발을 먹이려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1월 1일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날도 그걸 유지해줘야 된다. 됐죠? 5번 선지 끝. 이해됐어요? 어떻게 눈으로 풀 거예요? 머리를 거쳐서 풀어야지. 근데 겨우라도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수능이 얼마나 남아있는데. 오케이? 저 믿고 가세요. 됩니다.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질문. 됐죠? 그 다음 문제는 개꿀 문제야.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대조 하잖아요. 핵심이 뭐야? 야, 어쨌든 간에 얘는 준칙 지켜. 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야, 결과 내 결과 좀 유연하게 하세요. 좀. 정답 1번 끝. 됐죠? 아니, 죽으나 사나 준칙 지켜라. 1번이지. 이해됐어요? 발제도로 들어가려니까 뭔 말인지 몰라. 아니, 지금 다 설명한 거야. 자, 그런 표정을 보면 안 돼. 이미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머리가 이제 막 뜨거워진 학생들도 보이는데 45분입니다. 5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오시고 50분부터 오버슈팅 지문 볼 거예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질문 있으면 카톡 주세요. 지금 이제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크게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초반부에 풀고 채점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수학은 풀고 틀리면 누가 답을 외워요. 뭐가 틀렸지라고 이렇게 풀이 한번 다시 한번 보잖아요. 국어는 풀고 틀리잖아요. 틀린 선지를 보면 이거였네라고 넘어가거나 시중 해설지를 보면 대부분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달러 어디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하고 끝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실전에서 누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문제를 푼 것처럼 생각이 들지. 우리 실전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풀어요. 통화 정책은 이렇게 가잖아. 그것만 야 2번 선지 푸는데 거기만 가지고 판단하라고 평가원에서 뭐 형광펜 쳐줍니까? 그 되게 왜곡된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해설을 하기 위한 해설이고 수업을 하기 위한 해설인 거지. 실전에서는 거의 못 써먹는 방법이야, 진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느낄 거예요. 이 3번 선제 근거가 어디에 있다 이거는 이게 왜 맞고 왜 틀린지는 따지더라도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거기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계속 눈으로 찾아야 되는데 심지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또 몰라요. 받거나 말을. 그러면 아씨 맞나 이게 이러고 있어. 이건가? 여기에 있는 놈이었나? 이러고. 해설지야. 이거랑 두 개를 매칭시키라고 했으니까 두 개만 딱 판단해버리면 되니까 혼란이 없지만 실전에서는 3번 선제 근거가 2단락에 있는지 4단락에 있는지 3단락에 있는지 이게 뭔지 어떻게 알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그건 그냥 아닌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근데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요. 지문 쫙 털고요. 구조도 그려요. 정리해요. 정답 쓴지 봐요. 다 보여요. 끝. 이거야. 그럼 나한테 그래. 어떻게 하죠? 야, 너 수학 30번 문제를 옛날 킬러 문제를 나랑 문제 한 2개 풀어놓고 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야. 옛날에 킬러 문제들은요, 진짜로 그 30문제 줘줘도 될까 말까인 거야. 요즘 수능 국어가 그래. 그러니까 만점자가 28명밖에 안 나오죠. 쌤 어떻게 하냐. 야, 진짜 4주만 딱 버텨봐. 4주만. 느낌 딱 올 거야. 그리고 그게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교재가 6권인가? 기초독서? 기초독서 6권인데 전 엄매 선택이니까요 라고 계속 우기는 학생들이 있어. 제발 좀. 매체가 뭔지는 알아요. 화용론에서 빠져나온 게 매체예요. 화용론이 화법이야. 그래서 매체, 화법, 작문 문제 비교해봐요. 옛날 독서 문제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니까? 무슨 얘기겠어? 이게 기초독서의 이론으로 기본인 거지. 야, 누가 동영상 틀어주고 합법 문제 푸냐? 듣기평가 있어요? 국어도? 없잖아. 결국 무슨 얘기냐? 화법, 작문, 매체, 그리고 작년부터 나오죠? 1페이지 독서 이론 나오는 얘네들이 다 독서의 이론과 기본기를 다져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상전개 방식은 한 번쯤 들어봤죠? 안 써도 돼. 시상전개 방식 안 묻는 문제 없어요. 그럼 시상이 뭐예요? 시인의 생각과 상념. 한마디로 주제전개 방식이에요. 문학에서 시에서 주제전개 방식이야. 그러면 독서에도 글의 전개 방식 묻잖아. 그럼 질문. 독서의 글의 전개 방식 뭔데요? 100%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독서 이론과 개념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확립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게 화법, 작문, 매체 가지고 다뤄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엄매 선택자라고 해서 다 문법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매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놓고 매체에서 시간 엄청 쓰고 있잖아요. 다 맞추더라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언어 매체 때문에 들어온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학생을 데리고도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요. 자, 그리고 잘 들어. 문법은 결국에는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라고 알고 있지만 개념하고 여러분이 풀었던 거는 전부 다 내신 스타일이에요. 이게 수능에서는 약 3문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3문항 정도가 뭐냐? 킬러 문항들이에요. 특히 손도 못 대는 킬러 문항 하나가 나오죠. 절대 킬러 문제가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알아요. 평가원이 이걸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들을. 그러면 얘는 개념한다고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니까? 그런데 개념도 다 쓸데없는 뭐라고 있냐? 표준발음법 조항 보고 있어. 미친 거야, 진짜. 전공자도요. 야, 서울대 국어교육과가 국어교육에서는 제일 전문성 있는 애들일 거 아니야.
전공자 알 것 같아? 몰라요. 문법 석박사 정도는 해야 표준발음법에 대한 규정 정도 외우고 있지. 학사 출신 해서 교사하시는 분들 몰라요. 아는 척은 할 수 있겠지. 왜?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에요. 표준발음법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지켜야 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이지만 문법학자들한테는 이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의 원리에서 나온 결과, 현상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수능에 물어보는 건 죄다 이거예요. 얘를 가지고 얘를 다룰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차차 드릴 거고 커리큘럼 전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고요.